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강산이 한번 변하고도 남을 시간이었지만 제 일상은 마치 멈춰버린 괴종시계처럼 늘 한결같았습니다. 이른 새벽에 눈을 떠 남편의 사진을 한번 쓸어보고 먼지 하나 없이 집안을 쓸고 닦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남편과 제 젊음을 고스란히 바쳐 마련한 이 낡은 단독주택은 이제 저 혼자 지키기엔 너무나 컸지만 집안 곳곳에 스며 있는 우리의 추억이 저를 떠나지 못하게 붙들었어요. 자식이라고는 외동아들 정우 하나뿐인데 장성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이제 제품을 떠날 날도 머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제 유일한 낙은 통장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과 제가 식당 일을 하며 굳은 돈을 모아 만든 제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통장이었죠. 닳고 다른 통장 표지를 넘길 때마다 차곡차곡 쌓인 숫자들을 보면 굶어도 배가 부른 기분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제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이자 혹시라도 아프거나 큰일이 닥쳤을 때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게 해줄 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악착같이 아끼고 모았어요. 시장에 가도 떨이 채소를 사고 옷 한 벌 사는 것보다 통장에 몇만 원 더 넣는 것을 기쁨으로 알았죠. 그러던 어느 봄날 제 멈춰있던 일상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들 정우가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라며 어떤 아가씨와 함께 집으로 들어선 것이었죠. 이채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아가씨는 참으로 반듯하고 예뻤습니다. 하얀 얼굴에 꾀꼬리 같은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보는 눈빛에 따스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채원이는 제가 내온 변변찮은 과일과 차를 어찌나 맛있게 먹는지 보기만 해도 흐뭇한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어머니, 정우 씨한테서 말씀 많이 들었어요.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채원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한지 10년 묵은 제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채원이는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들어가 제 낡은 고무 장갑을 끼고는 허리가 아픈 저를 쉬게 하고 집안 구석구석을 어찌나 싹싹하게 정리하는지 몰라요. 아들 녀석은 그저 싱글벙글 웃으며 그런 채원이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제 눈에는 둘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우 씨랑 결혼하게 되면 정말 친딸처럼 잘할게요. 저희 둘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는 게 진짜 효도라고 생각해요. 자주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어머니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채원이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메마른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아, 이제 나도 며느리 복이라는 걸 받아보는구나. 하늘에 있는 영감이 나를 위해 이런 보물을 보내주었구나.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채원이는 주말마다 정우와 함께 저를 찾아왔어요. 올 때마다 제 건강을 챙긴다며 영양제를 사오고 낡은 집을 보며 어머니, 나중에 저희가 돈 많이 벌어서 꼭 그림 같은 2층 집으로 새로 지어드릴게요라며 제게 꿈 같은 미래를 속삭여주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채원이를 볼 때마다 제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한창 바쁘게 지내던 어느 주말이었죠. 아들 내외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어두운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제 앞에 두 사람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런 부탁드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아들 정우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채원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꼭 살고 싶은 아파트가 생겼어요. 전망도 좋고 나중에 어머니 모시고 살기에도 딱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어머니, 딱 한 번만 저희를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채원이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저희가 이 집에서 시작해서 정말 약속대로 평생 어머니 곁에서 모시고 살게요. 여기서 예쁜 손주들도 낳아서 어머니께 재롱 부리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다 같이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요. 네, 어머니.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돈이 제가 평생을 모은 그 돈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죠. 제 노후 자금, 제 마지막 자존심, 그걸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제가 굶어가며 남들 노는 거 구경도 못하고 일만 해서 모은 돈인데 이걸 내어주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아들 내외의 마음이 변하기라도 하면 저는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그건 안 된다. 그 돈은 내 마지막 목숨줄이야. 저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러자 아들 정우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그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뿐인 아들을 못 믿으세요? 저희가 엄마를 버리기라도 할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서운해요, 정말. 채원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어머니 돈을 날로 먹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평생에 걸쳐서 다 갚을게요. 아니, 갚는다는 말도 아니에요. 어차피 한 가족인데 어머니 돈이 우리 돈이고 우리 돈이 어머니 돈이죠. 저희가 성공해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제발 저희 믿어주세요. 두 사람은 제 앞에 엎드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저를 믿지 못하냐며 서운해하고 금쪽 같은 며느리가 평생을 모시겠다며 눈물을 흘리는데 제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10년 넘게 혼자서 지내온 외로운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명절에도 혼자 밥을 먹고 아플 때도 혼자 약을 챙겨 먹던 그 서러운 시간들. 이제 저 지긋지긋한 외로움을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제 이성을 마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하고 북적이는 저녁 식탁, 내 손을 잡고 재롱을 부릴 손주들의 모습, 어머니하고 살갑게 불러줄 며느리의 목소리. 그 달콤한 상상이 제 두려움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래, 내가 돈을 끌어안고 혼자 늙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자식 잘 되는 게 내 행복이지. 저렇게까지 약속하는데 설마 제 어미를 배신하겠어. 저는 결국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알았다.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내어주마. 대신 너희들 정말 약속 지켜야 한다.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제게 달려와 와락 안겼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 한편에 있던 불안감도 조금은 가시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제 이름이 찍힌 통장을 창구 직원에게 내미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어요. 직원이 몇 번이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금액이 큰데 하고 물었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평생이 담긴 숫자들이 아들의 계좌로 넘어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거의 남지 않았죠. 은행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후련한 마음도 들었어요.
이제 아들 내외는 번듯한 집에서 행복하게 새 출발을 할 것이고 저 또한 더 이상 외롭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텅 빈 통장을 가슴에 품고 그들이 약속한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제가 한 마지막 헌신이 제게 가장 끔찍한 배신으로 돌아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제 모든 것을 바친 결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으려 애썼습니다. 아들 내외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으로 계약했다는 새 아파트의 사진을 보내왔을 때 저는 텅 빈 제 통장을 보면서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사진 속 아파트는 제가 사는 낡은 주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번쩍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저런 좋은 집에서 시작하는구나. 저기서 내 손주들이 태어나고 자라겠지. 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되뇌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아들 내외의 전화가 빗발쳤어요. 정우는 목소리가 한껏 들떠서 엄마 고마워. 정말 엄마 덕분이야 라는 말을 반복했고 며느리 채원이는 어머니, 저희가 인테리어 다 끝나면 제일 먼저 모실게요. 어머니 방부터 예쁘게 꾸며놓을게요. 라며 살랑살랑 꼬리를 쳤습니다. 저는 그들의 목소리에 잠시나마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안도했습니다. 낡은 집에서 혼자 먹는 저녁밥이 조금은 덜 외롭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달콤한 약속의 유효기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등기 이전까지 마쳤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였을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오던 전화가 이틀에 한 번, 사나흘에 한 번으로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사 준비로 정신이 없어서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새 가구를 들이고 집을 꾸미려면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테죠. 저는 오히려 그들에게 짐이 될까봐 먼저 전화를 거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참이나 간 뒤에야 아들이 전화를 받더군요. 엄마. 왜? 예전처럼 살가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짧고 건조한 목소리. 저는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밝게 말했습니다. 아들, 그냥 궁금해서. 이사는 잘 되어 가니? 뭐 도와줄 건 없고? 아니, 괜찮아. 채원이랑 둘이서 다 하고 있어.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네. 엄마, 나 지금 바빠서 이만 끊을게. 나중에 전화할게. 나중에 전화할게. 그 말은 결코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내외의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작은 진동 하나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하지만 제 휴대폰은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을 지켰습니다. 먼저 전화를 걸면 채원이가 받을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그녀의 반응은 저를 비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여보세요? 아, 어머니. 웬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특유의 애교 섞인 콧소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불청객의 전화를 받은 듯한 차가운 음성이었죠. 채원아, 그냥 너희들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밥은 잘 챙겨 먹고? 네, 저희야 잘 지내죠. 어머니, 저 지금 집주인이랑 통화해야 해서요. 이만 끊을게요. 집주인이라는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 집의 진짜 주인은 사실상 나인데 저는 이제 그들에게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이사 날짜가 다가왔고 저는 그래도 어미 된 도리로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사하는 날은 중국 음식을 먹는 거라지만 그래도 새 집에서 시작하는 첫 식사인데 인스턴트 음식보다는
따뜻한 집밥이 좋지 않겠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장을 봐서 아들 내외가 좋아하던 갈비찜이며 잡채, 그리고 각종 나물들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여 커다란 보온통에 가득 담았죠. 혹시나 이사하는 인부들도 함께 먹을까 싶어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들고 택시를 잡아타고 아들 내외의 새 아파트로 향하는 내내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음식을 보고 기뻐할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상상하니 며칠간 쌓였던 서운함도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택시에서 내려 마주한 아파트 단지는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높이 솟은 건물들과 잘 가꿔진 조경, 반짝이는 로비까지. 제가 사는 낡은 동네와는 세상이 다른 곳이었죠. 조금은 위축되는 마음으로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25층. 그들이 사는 집의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야 문이 열렸고 며느리 채원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기쁘거나 반가운 기색은커녕 마치 불청객을 맞이하는 듯한 귀찮음과 짜증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미리 연락이라도 좀 주시지. 그녀의 첫마디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양손에 든 보온통을 들어보이며 말했죠. 이사하느라 힘들 텐데 밥은 챙겨 먹어야지. 너희들 좋아하는 걸로 좀 만들어 왔다. 하지만 채원이는 제 손에 들린 음식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을 힐끔 돌아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마음은 정말 감사한데요. 저희 지금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랑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집 빌트인 환기 시스템이라 냄새나는 음식은 드리면 안 돼요. 나중에 냄새 빼려면 고생해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냄새나는 음식이라니. 제가 밤새 잠도 설쳐가며 만든 음식이 이제는 냄새나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래도 이사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먹으면. 됐어요, 어머니. 저희 그냥 중국 음식 시켜 먹기로 했어요. 그게 깔끔하고 편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 입맛도 좀 변해서 요즘엔 이런 한식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유기농 식단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때 마침 집안에서 아들 정우가 나왔습니다. 저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엄마, 어떻게 왔어? 저는 구원자라도 만난 듯 반가운 마음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엄마, 마음은 고마운데 채원이가 요즘 입덧이 심해서 냄새에 진짜 예민해. 미안해, 엄마. 다음에 올 때는 꼭 미리 전화주고 와. 우리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들은 제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제 손에 들린 짐을 받아주거나 저를 집 안으로 들이려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아내의 편에 서서 저를 문 밖에 세워둔 채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이 집의 문턱은 내가 넘을 수 없는 곳이 되었구나. 내 돈으로 산 집이지만 나는 이제 이 집의 이방인이구나.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설움과 분노를 억지로 삼키며 돌아섰습니다. 알았다. 그럼 수고해라. 제 손에 들린 음식통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저는 흐르는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야 했어요. 다시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온통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식탁 위에 제가 만들어 온 음식들을 모두 펼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던 갈비찜과 잡채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죠. 저는 그 식어버린 음식들을 꾸역꾸역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눈물이 밥 위로 뚝뚝 떨어져 짠맛이 났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는 제가 만든 음식이 아니라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안겨준 수치심과 절망감을 씹어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제 생일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이 케이크라도 하나 사들고 찾아왔을 텐데 저는 그저 막연한 기대를 품고 하루 종일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녁이 다 지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아들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 바빠서 미안. 달랑 10글자.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는 연락조차 오지 않았죠. 저는 그 짧은 메시지를 보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바빠서 미안.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편리한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작은 컵케이크에 초 하나를 꽂고 혼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다 말고 눈물이 터져서 촛불이 다 녹아내릴 때까지 엉엉 울고 말았네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며칠 뒤에는 몸살 감기가 호되게 찾아왔습니다. 온몸이 으스러질 것처럼 아프고 열이 펄펄 끓었죠.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아들이 받기를 기도하면서요. 하지만 제 기도는 닿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며느리 채원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여전히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채원아, 나다.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정우 좀 바꿔줄 수 있니? 순간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휴대폰을 막고 누군가에게 말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또 당신 엄마야. 아프시다는데? 그냥 자기도 아프다고 하고 끊어버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제 아픔을 전하는 전화를 귀찮으니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채원이는 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 상냥한 목소리를 꾸며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떡하죠? 정우 씨도 어제부터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막 약 먹고 누웠어요. 제가 지금 죽 끓여주고 있어서 정신이 없네요. 어머니도 얼른 병원 가보시고 약 챙겨 드세요. 저희가 지금은 가보기가 좀 어렵겠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럼 어머니 몸조리 잘하세요. 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뚜뚜뚜 하는 신호음이 제 귓가에 지옥의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픈 몸을 일으킬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것이 몇천 배는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옆자리를 차지한 저 교활한 여우의 꼭두각시일 뿐이었죠. 제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으로 그들에게 안락한 성을 만들어 주었고 저는 그 성 밖에서 버려진 채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펄펄 끓는 열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죽을 수 없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그 지독한 몸살을 앓고 난 뒤 제 마음속에는 무언가 단단한 응어리가 자리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아들 내외의 전화나 소식을 기다리며 전전긍긍하는 일은 없어졌죠. 대신 차갑게 식어버린 분노와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이 제 일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위선과 거짓말을 알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저를 더욱 괴롭혔어요. 저는 그저 제 낡은 집에서 그들이 버리고 간 어머니라는 이름표를 달고 조용히 사가가는 중이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혹독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기상 관측 사상 최악의 한파라며 연일 뉴스에서 떠들어댔죠. 제가 사는 낡은 주택은 우풍이 심해 아무리 보일러를 틀어도 집안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저는 두꺼운 내복에 손바지까지 껴입고 전기장판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으며 기나긴 겨울밤을 버텨내고 있었어요.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잠결에 뒤척이는데 어디선가 싸아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는데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이내 무언가 터지는 듯한 펑 하는 굉음이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켜는 순간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룻바닥으로 흙탕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낡은 수도관이 기록적인 한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집은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고 한겨울의 찬물은 제 몸의 온기를 무섭게 빼앗아 갔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가재도구를 높은 곳으로 옮기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물은 계속해서 차올랐고 보일러마저 꺼져버려 집은 거대한 냉동고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수리기사를 불렀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수도관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큰 공사인데 날이 너무 추워 땅이 꽁꽁 얼어붙어 당장은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최소한 며칠은 꼼짝없이 이 상태로 지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당장 오늘 밤 잠잘 곳조차 막막해진 겁니다. 친척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었고 이웃에게 신세를 지기에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주머니 사정도 넉넉지 않은 제가 며칠씩이나 여간방 신세를 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아들 내외의 그 번쩍이던 아파트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 집 내가 사준 집이지 않은가. 방도 여러 개인데 며칠 신세 지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뿐인 엄마인데 설마 저번처럼 박대하진 않을 거야.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니.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지막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일이 그들과의 꼬여버린 관계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헛된 기대까지 했어요. 저는 젖지 않은 옷 몇 가지만 작은 가방에 챙겨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지만 몸의 추위보다 마음의 불안함이 더 컸습니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정우는 내 아들이니까. 저는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수십 번도 더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하자 익숙한 경비원이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어디 오셨냐고 묻더군요. 저는 25층 아들 집에 갑니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제 돈으로 산 집을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제가 주눅이 드는 걸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죠. 마침내 문 앞에 서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야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 채원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나다, 엄마. 그 순간 인터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그녀의 당혹감과 짜증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어요. 잠시 후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며느리는 저와 제 손에 들린 작은 가방을 번갈아 보더니 즉시 얼굴을 굳혔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밤새 겪었던 일과 집의 상황을 최대한 침착하게 그리고 불쌍하게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제발 동정심이라도 얻고 싶었기 때문이죠. 채원아, 우리 집 수도관이 터져서 집이 다 물에 잠기고 얼어붙어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게 됐단다. 그래서 말인데 미안하지만 공사가 끝날 때까지만 며칠만 좀 신세를 질 수 있을까?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며느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비웃음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아,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희더러 어쩌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녀는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호텔이 아니에요. 저희도 저희 사생활이라는 게 있다고요. 안 그래도 오늘 저녁에 저희 부부 동반으로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고 주말에는 집들이도 해야 해서 바빠 죽겠는데 어머니까지 계시면 저희 생활 패턴 다 깨져서 엄청 불편해요. 저는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니 그래도 며칠만인데 날이 이렇게 추운데 내가 갈 곳이 제 목소리는 하소연처럼 기어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사정을 조금도 봐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팔짱을 꼈습니다. 요즘 세상에 찜질방도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요. 찜질방 가면 따뜻하고 밥도 주고 다 하잖아요. 아니면 근처에 싼 모텔이라도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 정도 며칠 묵을 돈도 없으세요? 다 큰 아들한테 언제까지 그렇게 기대려고만 하시면 안 되죠. 어머니도 이제 독립적으로 생활하셔야죠. 독립적으로 생활하셔야죠. 그 말이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 그들의 독립을 도왔더니 이제는 제게 독립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집안에서 아들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누구 왔어?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우야, 나다 엄마야. 하지만 아들은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마치 최후 통첩을 하듯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바쁘니까 이만 가주세요. 남의 집 앞에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남의 집. 그녀는 분명히 남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제 눈앞에서 현관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아버렸습니다. 그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제 인생의 모든 희망과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차갑고 고요한 복도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희미하게 아들과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사준 저 안락한 성 안에서 그들은 저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자신들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머릿속은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발걸음을 옮길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수치심, 분노, 절망, 배신감. 그 모든 감정이 한데 뒤섞여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로봇처럼 천천히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반짝이는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제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가련한 늙은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 내내 저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이미 얼어붙어 버린 것 같았죠. 매서운 칼바람이 다시 제 뺨을 때렸지만 이제는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시베리아의 벌판보다 더 춥고
황량하게 얼어붙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제 아들에게 그리고 제가 만들어준 세상에게 완벽하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결국 제가 향한 곳은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과도 같은 동네의 허름한 여관이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장미여관이라는 예스러운 이름의 간판만이 을씨년스럽게 빛나고 있었죠.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카운터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비쩍 마른 주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함께 이 시간에 혼자 찾아온 늙은 여자에 대한 노골적인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밤새 내린 서리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제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죠. 제 손이 왜 떨렸는지는 저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제 인생이 이토록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수치심 때문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어요. 주인은 말없이 돈을 받아 세어보고는 달아빠진 열쇠 하나를 제게 툭 던져주었습니다. 저는 그 열쇠를 주워들고 삐걱거리는 낡은 계단을 올라 2층 구석에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어디선가 끓이는 라면 냄새와 퀴퀴한 담배 냄새가 뒤섞여 역하게 풍겨왔죠. 제가 안내받은 방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곰팡내와 독한 소독약 냄새에 헛구역질이 나올 뻔했어요. 누렇게 변색된 벽지 귀퉁이는 너덜너덜하게 일어나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 놓인 낡은 침대의 시트는 언제 빨았는지 모를 정도로 눅눅하고 축축했습니다. 창문 틈으로는 면도날 같은 황소바람이 쌩쌩 들어와 방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더 차갑게 느껴질 정도였죠. 저는 들고 온 작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침대 가장자리에 멍하니 걸터 앉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아들 집에 그 따뜻하고 푹신한 소파에 앉아 있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었습니다. 제 평생을 바친 돈으로 산 최신식 난방 시스템을 갖춘 그 안락한 집에서요. 하지만 저의 현실은 이 차갑고 더러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여관방이었습니다. 저는 제 신세가 너무나 처량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그래도 희망이라는 것이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을 때 흐르는 것일 테지요. 지금의 제게는 그런 사치스러운 감정마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저는 주머니 속에서 차갑게 식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홀린 듯이 아들 정우의 번호를 눌렀죠.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낼 수는 없다. 며느리 그 아이가 제정신이 아닌 것이 분명하니 내 아들과는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아들과는 어떻게든 이야기를 해야만 한다. 아들이라면 제 아들이라면 분명 어미의 이런 처지를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마지막 한 올의 신락 같은 믿음. 그것이 저로 하여금 통화 버튼을 누르게 만들었습니다. 고요한 여관방 안에서 전화 연결음이 마치 제 심장 소리처럼 크고 불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발 받아라. 그리고 제발 엄마 편에 서주렴. 속으로 수십 번을 되뇌는 동안 마침내 수화기 너머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어디야? 아들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고 어딘가 모르게 불안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서 희미한 죄책감을 읽어내고는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목구멍 뒤로 삼키고 최대한 침착하게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죠. 정우야, 너 정말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꼴로 있는지 알기는 하는 거야?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원망과 서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훨씬 더 크고 앙칼진 며느리 채원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시끄러우니까 그냥 바꿔봐. 내가 말할게. 잠시 휴대폰을 두고 옥신각신하는 듯한 소란이 들리더니 이내 며느리의 목소리가 송곳처럼 제 고막을 찢을 듯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한테 전화해서 협박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남의 집에 말 한마디 없이 불쑥 쳐들어오셔서 소란을 피우세요?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안 그래도 중요한 손님 오기로 해서 준비 중이었는데 어머니 때문에 이게 다 무슨 망신이에요. 이웃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저희 체면이 뭐가 되냐고요.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쫓겨나 이 추운 날 여간방에 내던져진 것은 나인데 왜 자기가 피해자인 척 저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걸까요? 채원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어머니, 그리고 저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제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어요. 다이아 반지라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에 머릿속이 텅 비는 기분이었죠. 무슨 소리니? 다이아 반지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니? 어머니, 지금 와서 시치미 떼실 생각이세요? 그러시면 안 되죠. 지난번에 어머니 저희 집에 반찬 갖다 주신다고 다녀가셨던 바로 그날부터 안 보여요. 제가 결혼 예물로 받은 그 소중한 반지를 분명히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뒀는데 감쪽같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 방에 들어온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었는데 어머니 집수도관 터져서 수리비 많이 나온다고 하셨죠? 그래서 돈 필요해서 그러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며느리 물건에 손을 대세요? 이거 엄연히 절도인 거 아시죠? 저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이 멈추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고 숨이 턱 막혀왔어요. 도둑이라니. 저를 도둑으로 몰고 있었습니다. 제 돈으로 사준 집에서 저를 문전박대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파렴치한 도둑 누명까지 씌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쫓아내고 아들에게서 저를 완벽하게 떼어놓기 위해 저 교활한 며느리가 꾸며낸 끔찍하고도 악랄한 연극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숨만 헐떡였습니다.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것일까요? 다시 아들 정우가 전화를 바꿔봤더군요. 그런데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남아있던 일말의 불안감이나 죄책감은 온데간데 없고 저를 향한 차가운 실망과 노골적인 경멸만이 가득 담겨 있었죠. 엄마 정말 실망이야. 어떻게 엄마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정우야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아들아, 엄마는 정말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니? 저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미 아내의 거짓 눈물에 완벽하게 넘어가 제 어미를 심판하는 냉혹한 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채원이가 지금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안 그래도 임신 초기라 절대 안정이 필요한 애인데 스트레스 받아서 뱃속의 아기라도 잘못되면 어떡할 거야. 엄마 정말 우리한테 왜 이래. 임신. 또 그놈의 임신이었습니다. 그 단어는 이제 제게 축복이 아니라 제 모든 것을 앗아가는 저주나 다름없었죠. 제가 알던 착하고 순하던 제 아들은 이제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제 앞에는 아내의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고 제 어미에게 파렴치한 죄를 뒤집어 씌우는 어리석고 나약한 남자만 남아 있었을 뿐이죠. 엄마, 그냥 솔직하게 말해줘. 내가 엄마를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만들 거야? 지금이라도 반지만 돌려주면 우리도 더는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넘어갈게. 서로 얼굴 붉히면서 진흙탕 싸움하고 싶지 않잖아. 제발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엄마가 정리해줘. 응? 아들은 저를 회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고 훔치지도 않은 반지를 돌려주면 이 모든 것을 용서해주겠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미련, 아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모성애라는 이름의 그 질긴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픔과 절망, 억울함으로 들끓던 제 마음이 갑자기 차갑고 단단한 얼음처럼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내 아들과 내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킨 저 끔찍한 것들에 대한 서늘하고도 명징한 분노. 저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요. 그저 아들의 한심하고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마치 다른 세상의 소음처럼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참을 혼자 떠들던 아들이 엄마 듣고 있어? 제발 대답 좀 해봐. 하고 물었을 때 저는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하지만 제 평생 가장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가치도 대꾸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저는 낡은 여관방 침대에 반드시 누웠습니다. 천장에 누런 벽지에 그려진 얼룩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괴물의 얼굴처럼 보였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완전히 말라버렸고 대신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차갑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올가매고 있던 어머니라는 이름의 굴레, 자식을 위한 희생이라는 헛된 신념, 가리고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 그 모든 것이 오늘 밤 이 더럽고 차가운 여관방에서 완벽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나 신순자.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 저는 저들에게 제 인생을 이대로 짓밟히게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듯 나 또한 그들을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낼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도둑으로 몰았다면 나는 그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훔쳐 달아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이자 자신들의 미래의 돈줄이라고 믿고 있을 나의 존재 그 자체였죠.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는 가장 끔찍한 복수가 될, 그리고 나에게는 가장 완전한 해방이 될 그 계획을 말입니다. 제 심장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차가운 결의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옥 같던 밤이 지나고 여관방의 더러운 창문 틈으로 희뿌연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눅눅하고 차가운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겼지만 제 몸의 한기는 조금도 가시지 않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그 한가운데에 작은 불씨라도 피어난 듯 미지근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제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켰던 그 거대한 절망의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그 자리에 아주 작고 단단한 무언가가 고개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포기도 체념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운 아주 차갑고 서늘한 결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진실이라고 했던가요? 제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을 발판 삼아 자신의 행복을 꾸리는 이기적인 아들의 어머니가 아니었고, 교활한 거짓말로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끔찍한 며느리의 시어머니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제게서 앗아간 그 모든 역할과 이름들, 그것들이 사라지고 나니 비로소 신순자라는 제 이름 석 자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는 이 이름 하나만을 위해 살아가야 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짓밟힌 내 존엄을 위해 싸워야만 했죠. 저는 삐걱거리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새 얼어붙었던 몸의 마디마디가 비명을 질렀지만 정신만은 놀라울 정도로 맑았어요.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울음으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저는 차가운 물에 대충 세수를 하고 밤사이 더욱 퀭해진 제 얼굴을 거울 속에서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늙은 여인은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야 하는 자의 도끼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죠. 여간을 나와 가장 먼저 한 일은 꽁꽁 얼어붙은 제 집으로 돌아가 수리기사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이었어요. 제 전화를 받은 기사는 반가운 목소리로 지금 바로 출발하면 되느냐고 물었죠. 저는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사장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그냥 이대로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공사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상태로 어떻게 지내시려고요? 그러다 큰일 나요. 기사는 진심으로 저를 걱정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오히려 후련해졌습니다. 저 폐허가 된 집은 이제 저의 새로운 계획을 위한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줄 것이었으니까요. 다음 목적지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곧장 박 사장의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아직 문을 열지 않았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안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커피를 마시고 있던 박 사장이 저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순자 씨.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어제는 그래도 괜찮아 보였는데 밤사이에 무슨 험한 일이라도 당한 사람 같잖아. 어디 가서 넘어져도 단단히 넘어진 얼굴인데 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살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잠시 마음이 흔들릴 뻔했지만 저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박 사장, 어제 내가 한 말 진심이요. 그러니 제발 아무것도 묻지 말고 내 집 좀 팔아주시오.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은 그런 제 눈빛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음을 읽은 듯 길게 한숨을 내쉬더군요. 순자 씨, 내가 이 동네에서만 40년을 살았소. 당신 남편이랑 막걸리 잔 기울이면서 저 집터 닦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 집을 팔겠다니 내 가슴이 다 무너지네. 정말 무슨 사정인지 말해줄 수는 없는 거요? 내가 도울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고맙수다, 그 마음만으로도. 하지만 이건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오직 나 혼자 해결해야 할 일이요. 그러니 박 사장은 그저 내가 가진 마지막 재산을 가장 좋은 값에 가장 조용하게 팔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나를 돕는 유일한 길이요. 제 단호한 태도에 박 사장은 더 이상 저를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은 듯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다.
순자 씨가 그 정도로 마음을 굳혔다면 내가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는 없지. 믿으시오.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순자 씨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소. 든든한 약속을 받아내고 부동산을 나서자 저는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죠. 저는 일부러 동네 사람들의 눈에 띌 때마다 더욱 초라하고 비참한 행색을 꾸몄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걷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쳐다보기도 했어요. 소문은 바람보다 빨라서 제가 아들 내외에게 쫓겨난 충격으로 실성했다는 이야기가 동네에 화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분명 그 소문은 아들 내외의 귀에도 들어갔을 테죠. 그들은 아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제 골칫덩어리 늙은 어미를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하며 축배를 들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는 그들의 그 오만함과 방심을 역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저는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제 인생의 다음 단계를 치밀하게 설계했습니다. 낡은 공책을 한 권 사서 그 위에 제 계획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죠. 첫째, 집을 판 돈으로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할 먼 도시의 작은 집을 구한다. 둘째, 내 모든 과거의 흔적을 지운다. 휴대폰, 은행 계좌, 심지어는 내가 쓰던 물건들까지도. 셋째, 완벽한 타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저는 지도책을 펼쳐놓고 제가 살아갈 도시를 골랐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하지만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남쪽의 바닷가 도시. 그곳이라면 제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밤늦은 시간 박 사장에게서 흥분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순자 씨, 아직 안 주무시오?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소식을 가져왔수다. 어떤 돈 많은 사업가가 나타났는데 그 동네 땅을 전부 사들여서 큰 상가 건물을 올릴 계획이라고 하오. 그래서 순자 씨 집을 시세보다 훨씬 더 좋은 값에 그것도 현금으로 바로 사겠다고 난리요. 내일 당장이라도 계약을 하자는데 어떡하겠소? 저는 수화기를 쥔 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계획한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이 저를 돕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만나겠소. 내일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계약합시다. 제 대답에 박 사장은 역시 순자 씨야.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라며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의 캄캄한 어둠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다고 했던가요? 제 인생을 뒤덮고 있던 그 지독한 어둠의 끝자락에서 마침내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남편이 남긴 도장을 꺼내어 꼭 움켜쥐었어요. 이 도장은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유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손으로 직접 미래의 문을 열게 될 강력하고도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다음 날 약속된 시간에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서자 박 사장과 함께 말쑥하게 차려입은 중년 부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개발회사의 이사라고 소개하며 제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죠.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여유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들은 제 집이 포함된 부지에 최신식 주상복합 건물을 올릴 거대한 계획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저는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잘된 일이었어요. 그들의 계획대로라면 제가 살던 낡은 집은 물론이고 그 동네의 풍경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었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혹시라도 몇 년 뒤에 저를 찾아온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기억하던 그곳이 어디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게 될 터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버렸던 그 장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 그것은 제 복수의 활용점정이나 다름없었죠. 계약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제시한 가격에 토시 하나 달지 않고 동의했고, 오히려 어르신께서 평생을 사신 곳인데 저희가 좋은 값에 매입해서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드리는 게 도리라며 저를 치켜 세워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박 사장이 내민 두툼한 계약서 뭉치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이름 옆에 도장을 찍는 순간이 왔죠.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을 처음 사던 날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남편과 제가 밤낮으로 일해 모은 돈을 들고 벅찬 가슴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젊은 날의 우리. 그때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었습니다. 순자야, 이제 우리도 우리 집이 생겼다. 여기서 우리 아들 낳고 평생 행복하게 살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먼저 떠나버린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도 이해할 거죠?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이름 석자 옆에 선명하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제 과거를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쇠사슬이 철커덕하고 끊어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박 사장은 제 손을 잡아 이끌며 사무실 안쪽의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두툼한 현금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었죠. 순자 씨, 이건 계약금의 일부요. 당장 거처를 옮기려면 급한 돈이 필요할 테니 우선 이걸로 요긴하게 쓰시오. 잔금은 일주일 뒤에 약속대로 통장으로 들어갈 거요. 박 사장 정말 고맙수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은혜는 무슨, 다 순자 씨 복이지. 그러니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헐헐 날아가시오. 아무도 당신을 찾지 못하는 곳으로. 저는 박 사장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부동산을 나섰습니다. 손에 들린 돈 봉투의 묵직한 무게가 제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속삭여주는 것만 같았어요. 잔금이 모두 들어오고 이사 날짜가 확정되자 저는 본격적으로 과거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연락한 곳은 이삿짐 센터가 아니었어요. 저는 인터넷을 뒤져 유품 정리 및 특수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젊은 남자는 제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묻는 대신 그저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죠. 저는 그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제가 따로 빼놓는 몇 가지 물건을 제외하고는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전부 다 폐기 처분해 주세요.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약속한 날 작업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제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챙겨갈 물건들을 미리 알려주었죠. 남편의 영정사진과 제 손때가 묻은 낡은 자개장, 그리고 사계절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이제 제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쓰레기일 뿐이었어요. 작업은 거침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볼 때마다 촌스럽다고 타박하던 꽃무늬 소파가 가장 먼저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남편과 제가 혼수품으로 장만해서 30년 넘게 써온 삐걱거리는 장롱이 해체될 때는 잠시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기도 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 외면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미련은 제 새로운 출발의 거추장스러운 짐이 될 뿐이었으니까요. 가장 힘든 순간은 아들 정우가 쓰던 방을 정리할 때였습니다.
벽에는 아들이 어릴 적 그려 붙여놓은 삐뚤빼뚤한 가족 그림이 아직도 붙어 있었죠.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정우.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목구멍까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그것을 억지로 삼켜냈습니다. 작업자들이 아들의 낡은 책상과 침대를 드러내는 것을 저는 그저 무표정하게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책상 서랍 안에서는 아들이 어릴 때 쓰던 일기장이며 성적표 그리고 꼬깃꼬깃한 편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요라고 쓰인 어버이날 카드도 있었죠. 저는 그것을 잠시 손에 들고 들여다보다가 이내 아무런 미련 없이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커다란 자루에 던져 넣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 순수한 아이는 이미 오래전에 죽고 없었으니까요. 지금 살아있는 것은 제 심장에 비수를 꽂은 배신자일 뿐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텅 빈 공간만이 남았을 때 저는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텅 비어버린 집은 마치 깨끗하게 소독된 상처 부위 같았어요. 이제 새살이 돋아날 일만 남은 것이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제 흔적을 지우기 위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동안 쓰던 휴대폰을 수건에 감싸고 망치를 들어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액정이 박살나고 부품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묘한 쾌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잔해들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아무도 찾지 못할 깊은 산속에 묻어버렸죠. 이사 전날 밤 저는 텅 빈 집 거실 바닥에 촛불 하나를 켜고 앉았습니다. 제 그림자가 휑한 벽 위에서 거인처럼 일렁였죠. 저는 그 그림자를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신순자, 너는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자유롭게.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네 인생을 휘둘리게 내버려 두지 마.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 무섭게 작은 용달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제 단출한 짐을 차에 싣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정든 동네를 떠났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했던 풍경들이 빠르게 멀어져 갔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쉬움 대신 새로운 곳에 대한 기대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제 인생의 일막은 이제 막을 내렸고 저는 오직 저 자신만이 주인공이 되는 이막의 무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남쪽의 바닷가 도시는 제가 평생을 살아온 잿빛의 서울과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상쾌한 바다 내음이 제 폐부 깊숙이 스며들자 찌들어 있던 제 영혼까지 맑게 정화되는 기분이 들었죠. 제가 미리 계약해둔 오피스텔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지만 아주 깔끔한 곳이었어요. 통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저는 이곳이 바로 신이 제게 허락한 새로운 보금자리임을 직감했습니다. 단출한 짐을 푸는 데는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남편의 영정사진을 창가 가장 좋은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남편도 이 아름다운 풍경을 매일 함께 보게 될 것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제 손때가 묻은 낡은 자개장을 놓았습니다. 단 2개의 가구였지만 그것만으로도 텅 비었던 공간은 금세 저만의 아늑한 안식처로 변모했습니다. 저는 근처 시장에 나가 제가 좋아하는 꽃들을 한 아름 사와서 창가에 놓아두고 예쁜 찻잔 세트도 새로 하나 장만했어요. 모든 것이 새로웠고 그 새로움은 제게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일상은 놀라울 정도로 평화롭고 또 경이로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습관처럼 남편의 사진을 보는 대신 창밖의 수평선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해가 뜨고 지는 모습, 바다의 색이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속의 응어리들도
파도에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저는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거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자신을 위해 시간을 썼죠.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젊은 시절부터 배우고 싶었지만 먹고 살기 바빠 엄두도 내지 못했던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손이 덜덜 떨렸지만 화선지 위에 먹이 스며드는 것을 보며 집중하다 보면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좋은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영희 씨,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명자 씨.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금세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다니고 날씨가 좋은 날이면 바닷가를 거닐며 소녀처럼 웃고 떠들었죠. 저는 제가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한참 친구들과 서예 연습에 몰두하고 있는데 제 선불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제가 서울을 떠나기 전 유일하게 새 연락처를 남겨두었던 옛 동네의 이웃 숙자 씨였죠.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보다는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담담한 마음으로 저는 조용한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나 숙자야. 잘 지내지? 목소리가 아주 좋아졌네. 숙자 씨의 활기찬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동안의 안부를 주고받았어요. 저는 제 새로운 삶에 대해, 새로 사귄 친구들에 대해 신나서 이야기했죠. 한참을 웃고 떠들던 숙자 씨가 이내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언니, 내가 오늘 전화한 건 다름이 아니라 언니 아들 정우 말이야. 그 녀석 소식 들었어? 아니, 내가 어떻게 듣겠어. 듣고 싶지도 않고. 무슨 일인데 그래? 저는 일부러 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숙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속사포처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정말 복받은 거야. 그때 집 팔고 떠난 게 정우, 그 녀석 하던 사업이 아주 폭삭 망해버렸대.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혔던 모양인데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야반도주하다시피 했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하다니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게 뭔지 알아? 그 녀석이 며칠 전에 그 며느리랑 같이 언니 살던 집을 찾아왔더라고. 아주 뻔뻔하게 말이야. 그런데 집은커녕 동네 전체가 공사판이니 얼마나 놀랐겠어. 수소문 끝에 새 주인을 찾아가서는 다짜고짜 우리 엄마 어디 갔냐고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대. 새 주인이 이 집은 진작에 팔렸고 나는 전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고 딱 잘라 말하니까 둘 다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얼굴이 백지장이 되더란다. 아주 꼴이 볼만했다니까. 숙자 씨는 마치 직접 본 것처럼 생생하게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상상하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주 가관이야. 정우가 동네 부동산이란 부동산은 다 뒤지고 다니면서 언니 연락처를 찾아다니는데 누가 가르쳐 주겠어. 박 사장님은 아예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해버리고 나한테도 찾아왔길래 순자 언니가 당신 같은 아들 둔 적 없다더라 하고 소금을 확 뿌려버렸지 뭐야. 속이 다 시원하더라니까. 숙자 씨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들이 느꼈을 당혹감과 절망의 깊이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마지막 비상금이요.
최후의 보험이었던 제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그때부터 그들의 완벽했던 세계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언니, 이게 끝이 아니야. 진짜 막장 드라마는 따로 있다니까. 둘이 돈 문제로 길바닥에서 머리채 잡고 싸우는 걸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 와중에 그 며느리가 언니한테 누명 씌웠던 다이아 반지에 대한 진실도 다 밝혀졌지 뭐야. 정우가 네가 훔쳐서 명품백 산 거 아니냐고 소리 지르니까 며느리가 그래. 내가 팔았다. 무능한 네가 못 사주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산 건데 그게 뭐 잘못됐냐? 하고 악을 쓰더란다. 아주 쌍으로 미친 것들이야. 결국 그 며느리 며칠 전에 짐 싸서 집 나가버렸대. 이혼 서류만 덜렁 남겨놓고 말이야. 인과응보. 그 네 글자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탐욕과 이기심이 만든 지옥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죠.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떠한 연민도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구나. 시끄러운 소식 알려줘서 고맙네, 동생. 덕분에 내 마음이 아주 평화로워졌어. 언니, 혹시라도 아주만에 하나라도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절대. 그 녀석이 나중에라도 언니 찾아가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매달려도 절대 받아주지 마. 언니는 이제 언니 인생 살아야지. 알았지? 응, 걱정하지 마. 내 마음속에 이제 그들이 설 자리는 먼지만큼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숙자 씨와의 통화를 마치고 저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왔어요. 친구들은 무슨 전화였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그저 오래된 빚을 청산했다며 웃어 보였죠. 저는 붓을 고쳐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깨끗한 화선지 위에 제 인생에서 가장 힘있고 아름다운 글씨로 두 글자를 써내려갔어요. 해방. 먹물이 화선지 위로 번져나가며 제 과거의 모든 굴레와 상처들을 집어삼키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제 새로운 삶의 궤도가 완벽한 평온함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코끝에 스치는 바람에서 처음으로 가을 냄새가 나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또 어떤 즐거운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설렘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죠. 문화센터에서의 수업은 제 삶의 가장 큰 활력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시작했던 것인데 이제는 제법 제 자신만의 필체를 갖게 되었다는 칭찬을 듣기도 했어요. 먹을 갈 때 느껴지는 묵직한 감각, 화선지 위로 붓이 스쳐 지나가며 남기는 소리, 그리고 제 마음의 상태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는 글씨의 형태를 보고 있으면 저는 살아있다는 충만한 실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서예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동네의 작은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찻집의 통유리창 너머로는 노랗게 물든 은행잎들이 가을비처럼 흩날리고 있었죠. 우리는 갓 구운 빵과 향긋한 대추차를 앞에 놓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자식들이 보내준 손주들의 사진을 자랑하는 영희 씨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고 새로 시작한 댄스 스포츠에 푹 빠져 밤마다 춤바람이 났다는 명자 씨의 이야기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평범한 일상이 주는 이 소중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새삼 깨닫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가방 속에서 휴대폰이 나지막한 진동으로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서울의 옛 이웃, 숙자 씨였죠. 저는 친구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찻집 밖에 조용한 곳으로 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나 숙자야. 목소리 들으니 잘 지내는 모양이네. 얼굴이 핀 것 같아. 목소리에서부터. 그럼 아주 잘 지내고 말고. 매일이 신선 노름인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 동생은 별일 없고. 우리는 한참 동안이나 정겨운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숙자 씨의 목소리 저편에 무언가 망설이고 있는 무거운 기운이 있다는 것을요.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내가 정말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 언니가 이제 다 잊고 잘 사는데 내가 또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이건 언니가 꼭 알아야만 할 것 같아서. 정우 말이야. 저는 아무 말 없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 손에 들린 찻잔의 온기가 서서히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죠. 그 녀석 완전히 망했어. 그냥 망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바닥까지 떨어져서 인간 구실을 못하고 사는 모양이야. 얼마 전에 내가 새벽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그 녀석을 봤는데 언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 예전에 그 멀끔하고 뺀질거리던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어디 공사판에서 막노동이라도 하는지 다 해진 작업복에 얼굴은 시커멓게 타고 머리는 기름이 떡져서는 행색이 꼭 10년은 굶은 사람 같더라니까. 숙자 씨는 마치 눈앞에 보이는 광경을 묘사하듯 생생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번쩍이던 아파트는 진작에 빚쟁이들 손에 넘어가고 지금은 우리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해가 들지 않는 축축한 반지하 단칸방에서 혼자 산다는 소문이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동네 편의점 주인이 그러더라고. 밤마다 그 녀석이 편의점 앞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제일 싼 소주를 병째로 들이켜고 있더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혀를 차고 손가락질을 하는데도 아무것도 안 들리는 사람처럼 그저 술만 마신다고. 그러다 새벽이 되면 비틀거리면서 그 어두운 지하방으로 기어 들어간다는 거야. 저는 눈을 감고 그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 기억 속 아들은 언제나 세상의 중심에 서 있고 싶어 하던 아이였어요. 남들에게 뽐내고 인정받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알았죠. 그런 그가 이제는 세상의 가장 어둡고 후미진 곳에서 남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안겨주었던 그 모진 고통의 대가를 이제야 온몸으로 받고 있는 셈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 어떤 연민도 동정심도 심지어는 고소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것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게 마련이라는 세상의 당연한 이치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숙자 씨의 이야기는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말했죠. 제 인생을 뒤흔들었던 그 거대한 사기극의 마지막 퍼즐 조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언니, 그리고 이게 정말 하이라이트야. 그 며느리, 이채원 말이야. 그 독사 같은 것이 정우랑 이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주 거대한 걸 터뜨리고 갔나 봐. 둘이 돈 문제로 서로의 바닥까지 다 드러내며 싸우다가 채원이가 악에 받쳐서 전부 다 실토했다는 거야. 언니한테 씌웠던 그 다이아 반지 누명은 물론이고. 언니 잘 들어. 사실은 처음부터 임신 같은 건 한 적도 없었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임신한 적이 없었다니. 동생, 그게 정말이야? 나도 처음엔 내 귀를 의심했다니까. 채원이랑 정우가 싸우는 걸 아랫집 사람이 전부 다 들었대. 채원이가 악을 쓰면서 그랬다는 거야. 그래, 나 임신한 적 없어.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약국에서 파는 테스트기로 두 줄 만들어서 순진한 너랑 네 엄마를 속인 거라고. 그렇게라도 안 하면 네 엄마가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았어. 네가 무능해서 그 모양이니 내가 내 능력껏 머리를 쓴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냐? 하고 말이야. 저는 수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과거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앞에서 헛구역질을 하며 입덧이 심하다고 엄살을 부리던 며느리의 얼굴, 임신한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며 제게 무릎까지 꿇고 애원하던 아들의 얼굴, 뱃속의 아기를 방패 삼아 저를 집에서 내쫓고 도둑으로 몰았던 그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것이 한낱 약국에서 산 테스트기 하나로 시작된 치밀하게 계산된 연극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악랄함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 돈을 노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 모성애와 죄책감, 그리고 마지막 남은 희망까지도 철저하게 계산하고 그것을 무기 삼아 저를 공격했던 겁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있다면 바로 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들이 느꼈을 그 끔찍한 배신감,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절망감, 제게 저질렀던 죄의 무게가 몇 곱절은 더 무겁게 자신을 짓누르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조금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달콤한 거짓에 눈이 멀어 평생을 자신을 위해 헌신한 어미의 피눈물을 외면한 대가는 마땅히 그래야만 했습니다. 언니 괜찮아? 너무 충격받은 거 아니지? 걱정스러운 숙자 씨의 목소리에 저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괜찮아, 동생. 아주 괜찮아. 오히려 마지막까지 나를 괴롭히던 안개가 깨끗하게 거친 기분이야. 모든 진실을 알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래, 언니. 이제 정말 다 잊어. 그 녀석들도 자기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으니 이제 언니는 정말 언니 인생만 생각해. 알았지? 응, 그럴 거야. 그러니 동생도 이제 그 사람들 소식 더는 내게 알려주지 않아도 괜찮아. 내 세상과 그들의 세상은 이제 영원히 만날 일이 없을 테니까. 숙자 씨와의 통화를 마치고 저는 찻집으로 돌아왔어요. 친구들은 제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것을 보고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아주 오래전에 빌려줬던 돈을 이자까지 두둑하게 쳐서 돌려받았다는 소식이야라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죠.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오래간만에 붓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가장 큰 화선지를 펼쳐놓고 그 위에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인과응보.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힘있고 가장 서늘한 필체였습니다. 제 모든 것을 앗아갔던 그들의 추악한 진실은 이제 제서의 작품 속에 한낱 글자가 되어 각재되었어요.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 수 없는 죽어버린 과거가 된 것이었죠. 저는 그 글씨를 바라보며 아주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진짜 출구를 마침내 빠져나왔음을 실감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제 마음의 마지막 멍울마저 깨끗하게 사라진 후 저의 일상은 비리 온 뒤의 땅처럼 더욱 단단하고 평화로워졌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직 현재의 충실함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만이 제 안에 존재할 뿐이었죠. 친구들과 함께 웃고 서예에 몰두하고 가끔은 혼자서 바닷가를 거닐며 사색에 잠기는 그 모든 시간이 제게는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제 얼굴에서는 그늘이 완전히 걷혔고 사람들은 제게서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 평화가 영원할 것 같았던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새로 산 뜨개질 실로 손주의 목도리 대신 저를 위한 스카프를 뜨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옛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감미롭게 흘러나왔고 창밖의 목련나무는 하얀 꽃망울을 막 터뜨리기 시작했죠. 그 완벽한 평화의 순간을 깨뜨린 것은 날카로운 금속성의 인터폰 벨 소리였습니다. 저는 누구일까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친구들과는 이미 오전에 만나 찻집에 다녀온 후였고 택배를 시킨 것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뜨개질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벽에 붙은 인터폰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켠 순간 저는 제 심장이 잠시 멈추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기억하는 그 어떤 모습과도 다른 완전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낯설지만 낯설지 않은 제 기억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 얼굴이었죠. 마지막으로 보았던 사진 속 모습보다 훨씬 더 처참한 행색이었습니다. 길바닥 생활이라도 한 것처럼 다해진 점퍼, 며칠은 감지 않은 듯 기름에 떡진 머리카락, 그리고 삶의 모든 의지를 상실한 사람처럼 텅 비어버린 눈동자. 하지만 그 텅 빈 눈동자는 인터폰 카메라의 붉은 불빛을 발견하자 이내 꺼져가는 불씨처럼 절박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 김정우였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아냈는지 그는 지옥의 문턱에서 기어나온 망령처럼 제 평화로운 성역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버튼도 누르지 않고 그저 숨을 죽인 채 화면 속의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의 입술이 힘겹게 열렸고 스피커를 통해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정우. 저 정우예요.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목이 다 쉬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나 슬픔이 아닌 아주 차가운 이질감 같은 것이 피어올랐어요. 마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언어를 듣는 듯한 느낌이었죠. 제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그는 더욱 필사적으로 카메라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 목소리 들리시죠? 저예요. 엄마 아들 정우. 제발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그러니 제발 얼굴 한 번만 보고 제발. 그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화면 가득 그의 헝클어진 정수리가 보였고 그의 어깨는 격렬하게 들썩이고 있었죠.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서럽고 처절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악마 같은 년의 거짓말에 속아서 엄마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엄마를 도둑으로 몰고 그 추운 날 길바닥으로 내쫓고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엄마.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어요. 그 벌을 지금 이렇게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집도 돈도 미래도. 저한테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그의 울부짖음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대사처럼 처절하고도 질서정연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제게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자신의 모든 비참함을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엄마, 저 채원이가 임신하지 않았다는 것도, 그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것도 전부 다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저는 정말 이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내 손으로 내 엄마를 지옥으로 밀어 넣었구나. 그것도 한낱 거짓말 때문에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요. 매일 밤마다 엄마를 내쫓던 그날 밤이 꿈에 나타나서 저를 괴롭혔어요. 엄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다 할게요. 평생 엄마 옆에서 그림자처럼 살게요. 아니, 그냥 개처럼 살게요. 엄마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 저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세요, 엄마. 그의 애원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긴 시간 동안 그의 눈물과 고백을 들으며 단 한순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은 더욱더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갔죠. 저는 그의 눈물 속에서 진심 어린 참회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향한 지독한 자기 연민의 산물일 뿐이었어요. 그는 제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용서가 아닌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 제가 가진 안정된 삶. 그는 그것을 동아줄 삼아 자신이 빠진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 것 뿐이었죠. 저는 눈을 감고 제 과거와 현재를 저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쪽에는 그에게 버림받고 모욕당했던 혹독한 시간들을, 다른 한쪽에는 화면 속에서 울부짖는 그의 비참한 모습을 올려놓았죠. 저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무게는 제가 겪었던 배신감과 절망의 깊이에 비하면 먼지처럼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그가 제 손을 놓아버렸던 그 순간 이미 끝났던 겁니다. 한참을 울부짖던 그는 이제 기운이 다 빠졌는지 바닥에 엎드린 채 그저 엄마 잘못했어요 하는 말만 어린아이처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저는 조용히 손가락을 들어 인터폰의 붉은색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삑 하는 짧고 건조한 기계음과 함께 화면은 암전되었고 그의 지긋지긋한 울음소리도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제 세상은 다시 완벽한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가 앉아있던 자리로 돌아가 무릎 위에 놓여있던 뜨개질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감미로운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창밖의 목련은 세상을 향해 가장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열었을 때 문틈에는 밤새 내린 비에 젖어 퉁퉁 불어터진 편지 한 통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집어들어 그 안에 담긴 절박한 사죄와 애원의 글자들을 한 줄 한 줄 표정 없는 얼굴로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새로 장만한 문서 세 단기에 그 편지를 조용히 밀어 넣었죠. 드르륵 하는 소음과 함께 그의 마지막 발버둥은 가느다란 종이 조각이 되어 제 과거와 함께 산산조각 났어요. 그가 닫아버렸던 제 인생의 문을 이제는 제가 그의 앞에서 영원히 닫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발버둥이 갈기갈기 찢긴 종이 조각으로 사라진 후 제 삶에는 그야말로 완벽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저를 괴롭히는 과거의 그림자는 없었고 제 마음을 흔드는 불청객도 없었죠.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채워나갔습니다. 친구들과의 교류는 더욱 깊어졌고 서예를 통해 얻는 정신적 풍요는 제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우며 그 누구보다도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친구들과 함께 찻집에 앉아 담소를 나누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할까? 내게는 아직 건강과 시간과 그리고 약간의 돈이 남아있는데 이대로 안주하기에는 내 남은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을까? 그 생각은 작은 불씨가 되어 제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새로운 열망을 타오르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 인생에서 가장 대담하고 멋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나 홀로 세계 일주였죠. 평생을 한반도라는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만 살아온 제게 그것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듯한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제 계획을 들은 친구들은 처음에는 언니, 그 나이에 혼자서 괜찮겠어? 라며 걱정했지만 이내 제 눈빛에 담긴 확고한 의지를 읽고는 누구보다도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하다. 우리 목까지 다 보고 다 즐기고 와야 해. 영애 씨와 명자 씨는 젊은이들처럼 능숙하게 컴퓨터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제가 가고 싶은 나라들을 하나씩 점 찍어 나갔습니다. 예술의 도시 파리, 열정의 나라 스페인, 동화 같은 풍경의 스위스, 그리고 고대의 신비가 잠들어 있는 이집트까지. 제 여행 계획은 점점 더 거대하고 장엄해졌죠. 저는 난생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기 위해 사진을 찍었고 제 이름이 영문으로 박힌 파란색 여권을 손에 쥐었을 때 마치 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사고 필요한 물품들을 챙기고 각 나라의 간단한 인사말을 배우는 그 모든 준비 과정이 제게는 이미 여행의 일부나 다름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여행을 떠나는 날 공항에는 제 친구들이 모두 모여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이나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죠. 언니 몸 건강히 조심해서 다녀와. 매일매일 언니를 위해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 나는 이제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도 나 없다고 너무 심심해하지 말고 잘 지내고 있어. 돌아와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로 풀어놓을 테니 기대하고. 저는 친구들의 따뜻한 눈빛을 뒤로하고 당당한 발걸음으로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제가 살던 도시가 작은 점처럼 멀어지는 것을 창밖으로 내려다보며 저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구름 위를 나는 그 몇 시간 동안 저는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영화처럼 되돌아보았어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어리석었던 시절, 배신의 아픔에 몸부림치던 처절했던 시절,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 새로운 삶을 찾은 지금, 그 모든 시간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져 비로소 신순자라는 한 사람의 온전한 인생 지도가 완성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여행지는 예술과 낭만의 도시 파리였습니다. 저는 에펠탑의 야경에 넋을 잃고 루브르 박물관의 거대한 작품들 앞에서 인간의 위대함에 감탄했습니다. 센 강변을 거닐며 콧노래를 부르고 노천 카페에 앉아 쌉쌀한 에스프레소의 맛을 음미했죠. 낯선 언어와 낯선 사람들 속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자 완벽한 자유인이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누구의 엄마나 누구의 아내로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저를 인생을 즐기는 한 명의 멋진 여행자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파리를 떠나 도착한 스위스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는 대자연이 주는 경이로운 위로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만년설이 쌓인 웅장한 산봉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겪었던 인간 세상의 모든 갈등과 상처들이 얼마나 작고 하찮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죠. 저는 그곳에서 하이킹을 하고 케이블카를 타고 패러글라이딩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을 보며 함께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두려움의 찌꺼기마저 그 맑고 깨끗한 공기 속으로 모두 흩어져 버리는 것 같았어요. 여행의 마지막 무렵, 저는 이탈리아의 어느 작은 해변 마을의 언덕에 있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지중해의 푸른 바다가
석양빛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 황홀한 풍경을 바라보며 가방에서 가장 예쁜 그림 엽서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뒷면에 제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사랑스러운 나의 순자에게 지금 너는 네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순간을 살고 있단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이 따사로운 햇살을, 이 자유로운 공기를 온몸으로 기억하렴. 지난날의 아픔은 너를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한 시련이었고, 너는 그 모든 시험을 아주 훌륭하게 통과해냈어. 이제 너의 앞날에는 그 어떤 어둠도 없을 거야. 너는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고 너의 남은 날들은 이 지중해의 석양처럼 더없이 찬란하게 빛날 것이란다. 정말 고생 많았어, 순자야.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한다. 너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해방을. 저는 그 엽서에 제 한국의 주소를 적어 근처의 낡은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이 엽서가 가장 먼저 저를 반겨주겠죠.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엽서를 붙이고 돌아서는 제 발걸음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가볍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도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눈부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뿐이었죠.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일 아침 더욱 찬란하게 떠오를 새로운 태양을 위한 약속이라는 것을요. 제 인생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모든 고통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제 인생의 가장 눈부신 아침이 밝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 속에서 저는 영원히 행복할 겁니다.